한바탕 장마가 지나간 뒤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찾아온 전남 무안군. 그곳에서 한 남자가 누군가를 며칠째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산 아래 도로가 있었고 그 밑에 위치해 있는 청수제 저수지. 그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좁은 뚝방길로 걸어 들어가 보니 풀이 저수지 쪽으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차 바퀴 한쪽이 지나간 듯한 흔적이 저수지 안쪽으로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어디에도 차량이 나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100% 차가 저수지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수지 속에 잠긴 비밀은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연예인이 되신 관계로 네, 빨리빨리 제가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요즘 바쁘세요,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전에는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말고 많았는데 네. 글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싹 들어갔나요? 조심조심?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부쩍 뭐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부르네요. 네. 순결한 사람. 네,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비웃음이라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순결한 네,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빼야 되겠다. 네.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 그래요? 그 공지가 몇 개 있어서 좀 언급을 드립니다. 먼저 그 좀 장기적으로 좀 미리 좀 사람을 구해서요. 크라임에 출연을 해주실 추리소설 매니아분 찾습니다. 작가, 평론가, 관계자, 일반인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추리소설 많이 알아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대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스 르블랑이 홈즈를 도용해서 쓴 소설은 이거는 되게 쉽죠. 헐록 홈즈 대 아르센 류팽. 이건데 거기서 홈즈가 병실에 누워있는 왓슨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게 셜록 키언에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일본 추리소설이 시미다 소지의 점성술 살인사건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보는 것 플러스 이제 그 어떤 흐름 같은 것까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네, 그런 분을 모십니다. 본인이 좀 잘 안다, 나 정도면 나가서 좀 얘기할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본인 덕력을 인증하는 글을 crime@podbbang.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rime@podbbang.com입니다. 이건 뭐 출연료를 주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거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하는 거니까요. 네, 일단 좀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공짜로가 아니라 네. 또 충분히 와서 네. 자기의 그리고 또 용안을, 순결한 교수님의 용안을 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런 것들이 매니아들에게 또 굉장히 또 레어한 기회거든요. 그런가요? 네. 교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라임 드디어 공개 방송 그렇게 외쳤지만 공개 방송 뭐 공개적으로 하지만 방송이라기보다는 공연입니다. 좀 새로운 시도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이런 종류의 공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과 크라임다운 이야기가 함께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뮤지션들하고 미팅도 이미 마쳤고요. 이모저모 준비 중에 있는데 날짜를 좀 미리 비워 놓으시라고 미리 공지를 좀 드립니다. 4월 21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때 미리 시간을 좀 비워 두시고요. 티켓 오픈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을 좀 미리 좀 공지를 드립니다. 나중에 약속 잡았네 하시지 않도록요. 그리고 이게 뮤지션들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말 그대로 공연이고 유료 공연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사건은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범인이 잡힐 듯 잡히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낮은 구릉지로 이뤄져 밭보다 논이 많으며 바다에서 양식업이 발달한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이곳의 인구는 1,300여 명으로 658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날은 한바탕 장마가 지나간 뒤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동생입니다. 형님이 원래 평상시에는 밤중이고 새벽이고 동생들 전화는 안 빼고 받으시거든요.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했지. 그래도 통화가 안 돼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한 30초에서 35초 정도면 뚝 끊겨요. 동생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형은 자녀들을 출가시킨 뒤 고향에 식당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늘 책임감 강하던 형은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벼랑간 소식이 끊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4개월 전 새로 뽑은 흰색 스포티지도 같이 없어졌기에 형님이 훌쩍 바람이라도 쐬러 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다림은 불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3일째인 26일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는 별도로 이 씨의 형제들은 직접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동생 정일 씨는 3일 동안 인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형을 찾아다닌 지 얼마 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실종된 이 씨의 집에서 28km쯤 떨어진 무안군 청계만의 청수지 저수지였습니다. 정일 씨의 눈에 지형이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산 아래 도로가 있고 그 밑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좁은 뚝방길로 들어가 보니 풀이 저수지 쪽으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차 바퀴 한쪽이 지나간 듯한 흔적이 저수지 안쪽으로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누군가 엔진 오일을 빼낸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어디에도 차량이 나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 형제들은 무안 경찰서에 청수지 저수지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이 빠진 흔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색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생 정일 씨는 8월 9일 사비 200만 원을 들여 사설 잠수부를 고용해 저수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잠수부 4명이 투입됐습니다. 잠수부입니다. 3명이 다 줄로 묶었어요. 로프로 묶어서 이분이 로프를 잡고 우리가 각자 로프를 풀면서 들어갔죠. 장마가 끝난 직후라 저수지 안은 1m 앞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잠수부들은 더듬더듬 하면서 차량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수부입니다. 민물이 워낙 물속에 가시거리가 안 나와서 실제 거의 이렇게 코앞 이 정도까지만 보이고 거의 더듬다시피 해가지고 우리가 랜턴으로 비춰보면 보통 이렇게 2m 거리에서 1m 이 정도 폭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본 거예요. 1m만 이렇게. 그러다가 물속에 들어간 지 채 10분도 안 돼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동생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하얀 스포티지였습니다. 네, 전남에서 저수지에서 차량이 발견됐다. 이제 형님의 실종부터 해가지고 차량 발견까지 이 상황만 보고는 저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귀농에서 사시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사라졌다. 근데 연락이 안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종 신고를 뭐 바로 하기는 성인 실종이니까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뭐 네. 보통 뭐 나이가 40, 50대 되면은 훌쩍 어디 떠나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했는데 뭐 그 이상 넘어가니까 사실은 좀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던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본인이 이제 찾아다닌 그 가족들, 그러니까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종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성인 실종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렇게 쉽게 수사를 하거나 실제로 뭐 그런 강력 사건 연관성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적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성인 실종은 가족들이 일종의 심부름센터 혹은 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니면 보통은 자기가 막 가족들이 십시일반해서 네. 풍을 팔아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제일 많고 네. 근데 경찰이 이 흔적
차량이 들어갔으나 나온 바퀴 흔적이 없다. 그리고 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비로 찾아낸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네. 찾다 보니까 저수지 안에 뭐 차가 들어간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그 시설 사람이 실종인지는 경찰로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네. 뭐 이른바 스포티지의 윤적,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차 바퀴 흔적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스포티지가 그 근처에서 이제 뭐 사라졌다,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 당시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시도 2006년이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당 경찰들의 문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어쨌든 저수지로 들어가는 흔적을 봤는데, 그럼 적어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니까,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뭐 설마 그렇게 막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그게 아니라 좀 가족 입장에서 서운한 거죠. 좀 성이라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고, 뭐 아시다시피 제 동생이 이 저기 순환구조대에 있어갖고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가족 중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것 같은데 이제 안 해주니까 사비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강이나 저수지 같은 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뭐 건당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설로 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섭외했을 가능성.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사체를 유기하거나 네. 뭘 할 때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나 댐 같은 데에 넣어버리는 것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패라든가 뭐 가라앉음 이런 거 때문에 네. 오히려 저수지나 댐 같은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 가족들도 뭐 그것만 했겠어요. 인터넷으로 뭐 찾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어떤 조언을 받아갖고 네. 분명히 저거는 의심난다라고 했겠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역시 이 저수지에 들어간 것이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타의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 저수지의 선택은 뭔가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제는 그거죠. 자살. 네. 이게 자살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사고사라고 하기에는 거기까지 가긴 힘든 부분이니까. 네. 그러면 자살을 그렇게 했을 수 있다. 근데 자살을 저수지를 풍 뛰어들어갖고 한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뭐라 그래나 가능성이 낮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 엔진 오일의 흔적이 있었다. 이게 뭘까요? 엔진 오일은 빼낸. 만약에 그 기름을 여기 넣게 되면은, 기름을 있는 상태로 하면은 기름기가 뜨잖아요. 네. 뜨니까 이제 저 부분이 되겠죠. 발견이 될까봐. 발견됐죠. 스포티지니까 아마 가스차일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 그 생각하시기 그런 거잖아요. 아니 기름을 빼면 기름을 빼지 엔진오일을 왜 빼라고 하는데, 네. 스포티지라고는 가스차니까 가스차에 가스는 뺄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자연스럽게 뭐 물에 이제 들 테니까 네. 엔진오일을 놔두면은 엔진오일이 새 나와서 기름띠가 돼갖고 발견될 가능성이 네. 높죠. 저게 뭐지라고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기름기가 쫙 퍼지면은 네. 저수지에 그 해질 때나 해질 때 굉장히 바짝바짝거려요. 네. 그러면 그럼 뭐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거기 차 밖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준 이상의 네.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살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자기가 엔진오일을 빼서 그렇게까지 해서 자살하는. 그렇죠.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 엔진 오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범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차량이 발견되자 다들 다급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깃발을 흔들어요. 그래서 쫙 나오더라고. 흥분되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장마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수지 속에 안 보이는 거예요, 뿌에서. 차는 차인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면서 차량 인양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저수지 개펄에 묻혀서 진흙 범벅인 채 올라오는 차는 하얀색 스포티지.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동생은 운전석 쪽을 서둘러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종된 이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실종 17일 만. 시신은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차체에 큰 충격을 받거나 사고를 당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
차는 전면 유리가 좀 깨져 있었고 와이퍼가 중간에 올라가서 작동이 멈춰 있었습니다. 차에는 저수지에 들어가서 생긴 듯한 긁힌 손상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형태가 너무 기이했습니다. 이씨 동생입니다. 어떤 자세냐? 운전대가 있고 대시보드 위에 구두 신은 채로 이렇게 양발이 각각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기어 위에, 그리고 안전띠 위에 왼손, 이렇게 돼서 딱 이 자세예요. 숨진 이 씨는 두 다리를 운전대 위에 걸쳐 놓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기어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운전석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더위를 쫓아 잠시 휴식을 취하다 승용차가 물속에 들어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쉬는 도중에 차가 미끄러져 저수지에 빠졌고 이 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차량 기어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씨의 차량은 주차나 중립이 아닌 운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에 놓여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차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뚝방길이라면 자칫 물속으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기어를 주행 모드에 놨다가 차량이 물속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아이대학교 기계자동차과 교수입니다. 수면하고 차량이 만나게 되면 차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차에 해당하는 것만큼 서서히 그 부력과 차 무게가 같아질 때까지 서서히 가라앉아요. 게다가 만약 열린 창문 틈새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차체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운전자는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미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문이 쉽게 열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안전벨트를 맨 상태였습니다. 만약 실수로 차가 물에 빠졌다면 안전벨트를 풀고 물 밖으로 빠져나왔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물속에 들어가서도 밖으로 나오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제 차량 발견 이후의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운전석에 이 씨가 앉아 있었다. 근데 자세가 조금 이상했다. 이 자세에 관련된 부분하고 차량의 파손 흔적, 탈출 관련된 상황 종합적으로 이제 섞어가지고 이 어떻게 이 사망 당시의 형태였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차 운전하다가 더운 여름날 어디 겨울가나 강가에서 이제 그 대시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고 조금 쉬는 경우는 있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라 그래도 안전벨트는 풀고 하죠. 보통 그렇죠? 답답해서. 풀고 그러고 네. 이제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벗고 그런데 어쨌든 자세 자체는 그 상태로 안전벨트를 결착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결착한 상태에서 다시 다리를 내리는 건 불가능하고 결착한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인데 네.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그 상태로 그대로 앉힌 다음에 다리를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냥 안전벨트를 고친 다음에 기어라든가 이런 박스를 놓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럴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긁힌 자국이 없고 차량이에요. 차량이가 사고는 아닌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저수지로 만약에 D로 했다고 하면 그냥 일종의 엔진이 켜진 상태고 네. 만약에 뉴트럴 중립이었다고 해서 뒤에서 밀어서 넣었다고 하면은 뉴트럴인데 네. 이거는 D 상태이고 그걸 알 수 있는 건 시동이 켜져 있던 걸 알 수 있는 거는 와이퍼죠. 와이퍼가 중간에 거쳤다는 것은 시동이 켜져서 운행 상태에서 저수 속으로 들어간 거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고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멈춰진 상태. 네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는 것은 이제 창문이 네. 좌석 쪽 창문이나 이런 게 그러면 물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동차과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쭉 서서히 서서히 물이 들어오지만은 그 창문이 완벽하게 닫혀지면은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엎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네. 전율 후동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내려놨다는 건 아무래도 완전히 내려놨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은 건데 조금 반쯤 그 정도면 이건 본인이 내려놨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가라앉아도 서서히 가라앉게끔 그대로 그러니까 엎어지지 않고 왜 엎어지지 않느냐면은 만약에 엎어졌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 네. 유리창이 깨지면은
시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도록 한 사람은 네. 지금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그대로 가라앉아서 오랫동안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오른손에 좀 더 그 포인트가 갑니다. 이제 오른손이 기어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무리 사람이 어떤 상태라도 물을 먹고 지금 뭐 이게 결국 뭐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 본인이 빠져서 죽었다면은 발버둥을 치거나 뭘 하면은 이제 손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어 위에 오른손이 있었다. 다리는 뭐 물론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력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면은 이 누군가 는 사람은 지금 이 자세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만약에 발견되더라도 혹은 뭐 이제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네. 어정쩡한 것 같은 D는 이 죽은 사람이 D를 놨다. 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러기도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럴 생각이었으면 다리를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네.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다리 아래는 없겠죠. 네. 그죠? 그럼 뭐 그랬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이제 자살로 보이는 네. 이런 형태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사로 보이기에는 실제로는 누가 봐도 사고사라고 하면은 다리가 그렇게 올라가 있을 리가. 그렇죠. 그리고 네. 막 나오려고 했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하면은 위보다는 아래로 놔서 네. 엑셀레이터를 자기가 누르는 그런 방식으로 취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 누군가가 이 씨를 죽여서 이렇게 넣어놨다면은 그러니까 살해를 해서 시체를 없애려고 하거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차와 함께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차에 넣어서 좀 부력 때문에 이제 시체가 부패돼서 뜰 텐데 이제 안전벨트로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뭐 풀리거나 뭐 몸이 분해서 뜨거나 해서 시신 발견을 막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차에다가 넣어서 창문도 열어놓고 그 끈 안전벨트 하나만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시신 발견을 안 하려는 목적에서는 너무나 이제 아니한 어떤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친다면 사실은 이 범인은 차량과 이 씨가 동시에 뭔가 발견되어야만 하는 혹은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것 이제 때문에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어정쩡하다는 건 그거예요. 자살을 가장한 것 플러스 상고사 가장한 것이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죽여서 트렁크에 넣어서 차를 밀어버리면은 그래 제일 쉽죠. 그런데 네네. 그거는 이제 발견됐을 때 당연히 살인으로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넣었다고 하면은 이건 자살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살로 위조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살로 위조하려고 하면은 운전대에 안 치고. 근데 그렇기에는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계속 물은 거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한 다음에서 그냥 푹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자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부자연스러운 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쨌든 범인의 의도와 그다음에 실행력 본인이 이제 실행을 하려고 했던 의도 자체와 뭔가 좀 결과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범인은 이 차와 이 씨가 뭔가 이제 같은 어떤 자세로 좀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집에서 28km 떨어진 저수지 속 차량에서 기묘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 씨. 그렇다면 이 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사라지던 날 밤 이 씨는 읍내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온 후 친구 후배와 함께 다방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 제일 친한 친구와 친척 형님까지 떠들썩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친구입니다. 나하고 다방에서 차 한잔하고 시시덕거리면서 웃다가 들어갔어요. 그때가 여름날이었으니까 아마 10시경 가까이 됐어요. 다방에서 나온 후 밤 10시가 조금 못된 시간, 그날 함께 있었던 후배가 자신의 차로 이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후배입니다. 형님 내려다 들고 그런데 집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차에서 내리다 말고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는 이 여자가 또 문도 안 닫고 자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집안에 이 씨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입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남편 갔느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아들 거기 있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후배 차를 타고 무사히 집까지 들어간 이 씨. 그는 왜 그날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다시 차를 타고 나갔던 것일까?
네, 저희가 그 실종 당일 마지막 목격하고 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날 상황이 무슨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화기애애하게 지인들과 만나고 헤어졌다.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간 것이 마지막 목격담이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남편 거기 있나요? 어머님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그 사이가 지금 빈 시간이네요.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장례식 조문 갔다가 친구배들하고 뭐 차도 먹고 술 한잔도 먹고 뭐 먹고 이제 뭐 이것저것 그냥 잡담을 하다가 여름날 10시니까 가서 간 거. 뭐 그 자체를 파악하는 거는 일종의 심리 부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자살의 징후가 보였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후배나 이런 데선 딱히 뭐 그런 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네. 이제 아내의 얘기는 또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 들어오지 않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 그렇죠. 느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네. 돌아가신 분이 후배한테 한 얘기는 이런 거죠. 이 여자가 문도 안 닫게 자네? 안 닫고 자네? 라고 하니까 말하자고 하면은 잘 것 같다? 근데 문을 안 닫고 열려 있다. 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아내라는 사람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침에 보니까 없었다. 네. 그러면 본인은 잤거나 아니면은 본인과의 무슨 일이 있었는데를 얘기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내려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지만은 이 후배는 사실은 완전히 들어간 걸 확인하지 못한 건 아니고 그냥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들어갔는지 자체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얘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후배가 태워준 걸로 보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던 걸로 보면은 술을 아마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뭐 운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차를 태워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네. 이제 제일 뭐 물론 이제 장례식장에서 술 한잔 먹고 또 다방에서 술 깨려고 차 한 잔 차 한잔 먹고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배 차 타고 들어오는 뭐 아주 일상적인 부분인 거고. 네. 근데 또 차를 타고 본인의 하얀색 스포츠 디지 차를 타고 나가는 상황 거기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마시고도 뭐 가까운 거리는 차를 운행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그건 있는데 모르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스포츠를 타고 자기가 나갔는지 네. 아니면은 거기서 뭐 강돌당해서 차에 실려서 끌려나갔는지 그건 전혀 모르죠. 네. 어쨌든 마지막 행적은 네. 후배에 본 것이 마지막인 거고 네. 지금 스포츠를 운전했다는 것도 확정할 수 없어요. 네. 뭐 아내도 사실은 못 본 거고. 네네. 그죠? 알겠습니다. 단순 사고사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이 씨의 죽음. 그런데 부검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가 아닌 급성 약물 중독. 정확한 사인은 독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씨는 숨진 그날 상용량의 최소 10배가 넘는 독시라민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입니다. 혈액은 이미 시체가 부패하면서 검사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혈액이 남아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비장을 검체로 사용했고 거기서 11마이크로그램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출된 약물 농도를 비춰보면 거의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실아민은 어떤 약품일까? 독실아민은 수면 유도제로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의약품의 한 가지입니다. 독실아민이 포함된 수면 유도제는 시판 죽인 약만 10종 이상,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고 구입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씨가 자살을 목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과다 복용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씨는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변인들은 말했습니다.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이 씨가 약물을 복용한 후 스스로 차량을 이용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국가수 중부분과 약독물과 실장입니다. 바로 수면제를 먹고 바로 운전을 해서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농도가 높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수분 내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런 조직 내의 농도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은 후 최소 20-30분이 지나야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독실암이 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11 마이크로그램이 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의식 불명 상태였다. 근데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뭐 이제 국가수 쪽은 뭐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면 유도제를 먹고 그 즉시 죽었으면은 흡수가 안 됐으니까 위장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비장에서 쭉 흡수가 돼서 나온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 계산을 해보면은 먹고 얼마 뒤에 최소한 2-30분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네. 어디서 먹었을까? 어디서 먹게 했을까?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뭐 뒤에 행적을 보면은 다방에서 차를 마셨고 그 차에다가 누가 독실라면을 탔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후배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차를 타고 온. 네. 그죠? 사실은 그럼 후배의 그 이른바 얘기를 사실은 저 거짓말 탐질 같은 걸로서 탐지해 봐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혹시 뭐 누군가에서 수면제를 몰래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에 실려 갖고 저수지에 넣어줬다. 그럼 시간상은 맞고. 네.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데려다 준 후배의 진술의 진실성을 처음에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내의 진실성을 또 확인해야 되고 네. 아내의 진실성 확인하는 것 자체의 다음에는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이 얼큰하게 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술 먹고 다방에 가서 좀 깬 다음에 다시 했으니까 분명히 차를 타고 뭐 볼일이 있거나 그래서 나오다가 네. 누구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독실아민을 먹게 돼서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독실아민을 복용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누군가 뭐 머리에 뭐 총을 들이대고 먹어 막 이런 상황은 좀 부자연스러워서 어디 좀 탔거나 뭐 어떻게 이게 본인의 의지로 안 먹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몰래 먹게 한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네. 그러거나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칼을 들이대고 야 이거 먹어 마셔 이게 뭔지를 얘기하지 않고 뭐 말하자면은 이 물에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녹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알약경을 해도 먹게 한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했느냐? 지금은 어디서 했느냐의 문제예요. 장소가 중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씨의 몸에서는 그가 숨지기 직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물질 하나가 나왔습니다. 국과수에서 해당 물질을 분석해보니 민들레즙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씨는 실종 일주일 전부터 간에 좋다며 아내가 꼬박꼬박 챙겨주는 민들레즙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건강을 챙겨주는 아내의 마음이 고마워 민들레즙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하곤 했습니다. 이웃입니다. 민들레약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 정순애가 보니까 10시쯤에 꼭 먹었다고 하더라고. 10시가 되면 약을 먹으러 간다고 그 양반이 꼭 들어가더라고. 평소 이 씨는 민들레즙 맛이 아주 쓰지만 약이다 생각하고 먹는다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에도 이 씨는 민들레즙을 먹을 시간이라며 다방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친구입니다. 형님은 또 형님대로 민들레즙 먹을 시간이다. 그 시간 맞춰서 간다고 헤어져요.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가 민들레즙에 독약을 넣어 독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숨진 이 씨의 아내 최 씨는 사건이 있기 4년 전에 이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이 씨가 식당 개업을 준비하면서 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최 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에 이른 것입니다. 부검 결과 민들레즙이 검출되자 경찰도 이 씨의 아내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아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숨진 저수지가 최 씨가 결혼 전 운영하던 식당 바로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또 민들레즙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나왔네요. 이게 뭐 위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망 전 시간하고 좀 결부돼서 이제 같이 직전에 먹었던 것으로 좀 판단됐나 봐요. 근데 문제는 사망 전에 민들레즙도 먹었고
이 독실아민도 먹었다라는 점인데요. 이 연결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러면은 민들레 즙은 집안에 가서 먹었겠죠. 네. 그죠? 뭐 후배의 차를 타고 왔을 때 못 먹었겠고. 그러면 변사자가 어쨌든 집을 들어갔을 가능성은 높겠네요. 그러니까 네. 집을 들어가서 거기서 대충 또 시간이 10시쯤 되니까 평소에 계속 그 시간이면 먹는 거니까 먹는 과정에서 거기 안에 독실아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동네 사람들의 소문의 내용이고 네.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냥 있다가 자려고 하는데 누가 불러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독실하게 먹여줬을 가능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필 또 그 저수지가 네.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하면은 네. 거꾸로 가서 변사자, 그러니까 사망자의 동생이 네. 왜 그 저수지에 주목했는 부분은 느낌이 오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들도 그러면 새로운 형수, 네. 새로운 형수가 조금 의심스럽다. 아니면 그랬을 수 있겠는데? 라는 강한 어떤 뭐 아닌 느낌 때문에 거기 네. 가보고 차바퀴 보고 맞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순서적으로는. 네. 저는 또 거리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최 씨의 자택하고 저수지까지의 거리가 28km입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을 때 이 독실아민이 지금 피해자 몸 상태를 봤을 때 적어도 30분 이상은 수면제를 먹고 지났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 거리가 28km 정도면 30분 정도 이상은 또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인이 그 민들레 차와 독실아민을 동시에 집에서 먹었다면은 그리고 나서 한 이동을 한 정도의 거리와 시간하고 몸에 퍼져 있는 상태가 좀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뭐 완전히 그 추정이지만 네. 그 안에 있던 아내 최 씨가 네. 민들레 집에다가 독실아민을 타갖고 그 돌아가신 분한테 먹이고 저기 그 식당에 뭐 좀 놓고 왔어요. 거기 좀 같이 가시죠. 라고 하면 그래 가지 뭐 술도 좀 깼는데 아니면 뭐 거꾸로 이제 이 최 씨가 운전해서 뭐 이렇게 됐거나 그렇게 가서 시간이 대충 맞으면 그건 맞는 건데 그건 진짜 말하자면 그건 추정이죠. 네, 실제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현재까지 두 가지 민들레 즙하고 독실아민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독실아민을 먹은 상태가 어느 정도 30분 지났다는 것만 확실하지 네. 나머진 다 추정이고 최 씨 본인은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 못 봤다. 아침에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봤다. 아침에도 못 봤다. 그러니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집에 차가 없으니까 네. 일찍 나갔는 것 같으니까 거기 안 간 거예요 라고 했을 그 정도겠죠.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저수지 앞에서 뭐 엔진 오일이 빼져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저수지 안에 차를 어떤 자세로 이제 넣어야겠다라는 범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씨의 몸에서 퍼져 있는 양하고 시간하고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이 먹이고 나서 착착착착 왜냐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수지까지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계획대로 약을 먹이고 바로바로 진행한 느낌이 좀 시간상이 있어서요. 근데 좀 애매한 건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밤이에요. 네. 밤에 저수지 컴컴한데 네. 엔진 오일을 빼요? 애매하죠. 엔진 오일을 네네. 어떻게 빼시는지 알죠? 뭐 이렇게 너가 호스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밑으로 빼지 빼야 않나요?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본넷을 열어갖고 뭐 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그 이제 에어펌프로 이렇게 쪽쪽쪽 빠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라고 하면 엔진 오일이 남아 있어요. 네. 돌아 있는.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밑에 그러니까 쭉 들어가서 그 이 렌치 같은 걸로 한두 개만 쭉 해서 툭 빼면은 쭉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여자가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여성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니까. 모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안다는 게 더 이상한 거. 그러면 이건 공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만약에 최 씨가 관련돼 있다고 하면 남자인 공범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최 씨가 관련돼 있지 않다. 부인이 관련돼 있지 않다면은 범인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차량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쭉 빼면은 밑에 이제 이만한 통 갖다 놓고 쭉 해서 탁 빼고 쭉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보통 범인이 은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범죄를 진행을 할 때 본인에게 익숙한 장소를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오셨잖아요. 알고 있거나. 그런데 이 저수지가 최 여인이 식당을 운영하던 곳 앞이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깥으로 2006년도니까 만약에 바깥으로 차를 빼돌리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요즘은 고속도로라는데 다 CCTV가 있고 그 당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어요. 네. 제가 2006년도면은 경찰학교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지만 그때도 그런 그 우리 수사 그 교관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런 CCTV 수사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뭐 범인이라고 하면 모를 리가 없으니까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어쨌든 어디다 파묻거나 숨기거나 하는데 앞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예전에 보니까 뭐 거기에 차가 빠졌더라.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랫동안 못 찾았더라.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수지에 차를 넣을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그 저수지를 알고 있는 범인이네요. 알고 있는 범인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네. 문제는 차바퀴를 안 지운 거죠. 차바퀴 들어가는 예, 흔적을. 예. 차바퀴를 안 지운 것은 아마도 넣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를 이 쓱쓱쓱 하지 못하고 바로 와야 되는 네. 시간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거기로 와야 된다고 하면은 말하자면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예를 들면은 최 씨가 만약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 자기는 그걸 넣고 누구랑 넣는지 혼자 넣고 자기 그 식당으로 와서 거기에 파킹돼 있던 뭔가로 다시 자기 집으로 왔거나 네. 그랬겠죠? 네. 걸어오지는 뭐 28km 어떻게 네, 걸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범이 있다고 하면 그 차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 거기서 처리하고 그 차를 타고 왔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바퀴를 못 지었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 생각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그렇죠. 나눠봤고요. 이건 순전히 네. 그 아내 최 씨가 범인일 뭐 일종의 추정하는 거라서 네네. 뭐 이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래요. 네. 예, 그러나 아내 최 씨는 강압 수사를 제기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씨가 2년 전 당했던 교통사고를 재조사하던 중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며 반전을 맞게 됩니다. 자, 그건 2부에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